라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방구석 독서 모임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책은 이 왼쪽 상단부에 보이시죠? 8월 15일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을 저희가 처음에 룰렛의 힘으로 선정을 해서 이번에 읽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책 같은 경우는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죠? 진짜 얼마 안 됐죠. 한 2주 안 되지 않았어요?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된 책이고 따끈따끈한 신간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교보문고나 이런 인터넷 서점만 들어가 보셔도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최은영 작가는 어쨌든 한국 문단 내에서 또 이 순문학 이쪽에서 많은 기대를 받아왔고 또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 작가였고, 그렇다 보니까 최은영 작가의 첫 장편 소설이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마케팅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도 꽤나 나왔겠죠. 꽤나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좀 있고요. 루키라고 하기에는 이미 단편으로는 꽤나 성공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쇼코의 미소가 가장 유명한 대표작인데 첫 이제 소설집이었죠. 쇼코의 미소 단편집이 10만 부 이상이 팔렸고, 그 이후에 뭐 내게무해한 사람도 되게 잘 나갔고요. 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뭐 참여식으로 프로젝트성으로 참여하신 경우들도 있긴 한데, 근데 뭐 대체적으로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작가님이고, 근데 이런 어찌 보면 사실 최은영 작가가 젊다고 말하기에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시긴 하지만 뭐 문단 내에선 젊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장편을 내지 못한 작가에게는 항상 그런 부담이 있을 거예요. 뭐 그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어. 아, 장편을 내야 되는데 장편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최은영 작가 역시도 원래는 2020년인가 그때쯤 출간을 목표로 이 장편을 집필한다고 하셨는데 한 1년 정도가 늦춰졌고 지금 2021년에 이렇게 밝은 밤이 출간이 된 거죠. 부담이 좀 크죠. 단편을 쓰는 것과 장편을 쓰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 완전히 글쓰기의 방법도 다르고 뭐 글 쓰는 근육이 다르다고 할 정도로 작가들이 장편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심한데, 한번 쓰기 시작하면 또 어쨌든 해봤으니까 계속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좀 말하자면은 판매도 그렇고 주변의 평가도 그렇고 최은영 작가 이번 첫 장편 소설 밝은 밤은 아주 괜찮은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뭐 판매고도 그렇고 그죠? 쇼크의 미소도 많이 추천하시기도 해요. 단편 디딤돌이었던데 대부분의 작가가 장편부터 시작하진 않으니까 당연히 단편으로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죠? 짧은 글을 써야 긴 글도 쓸 수 있는 거고 하니까. 그죠? 잘 팔리면 형이에요. 그래서 요 작품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일단 디자인을 다들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요 표지가 이쁘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뭐 그냥 무난하네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게 뭔가 그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게 있는가 봅니다. 제가 너무 좀 무미건조하게 생각해서 그런가요? 표지가 또 한몫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요거를 살짝 요쯤에 넣을까요? 근데 보이지가 않는다,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최은영 작가에 대한 정보를 보통은 제가 앞서서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는데, 사실 최은영 작가에 대해 이야기 해드릴 게 많이 있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84년생이시고 저작물이 막 진짜 수십 건이 되시는 것도 아니고 경력이라고 해야 될 것이 이제 뭐 엄청나게 쌓여 있으신 원로 작가는 아니다 보니까 이 최은영 작가 자체에 대해서 할 말은 딱히 거의 없어. 작가 이야기 시간이 재밌다는데 한국 작가들 특히나 최근 작가들에 대한 뭐 작가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냥 출생지나 생년월일이나 뭐 이런 거밖에 정보가 많이 없어요. 나머지는 인터뷰로 좀 보긴 해야 되는데 인터뷰에서 드러나는 것도 대부분 책 이야기가 좀 많고 그렇다 보니까 따로 에피소드라고 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죠. 아무튼 최은영 작가 자체는 이제 84년생 84년생이시고 2013년에 이제 쇼코의 미소로 등단을 하세요. 근데 그 쇼코의 미소가 나름 대박을 쳤고 10만 권 이상 팔렸다고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은영 작가의 작품 중에서 제목이 뭐였지? 아마 쇼코의 미소 수록작이었던 것 같은데 작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김현수 작가. 김현수 작가가 이제 언젠가 이벤트성으로
무명 작가, 신인 작가의 단편을 처음 공개하는 그런 이벤트를 한 적이 있어요. 낭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 행사로 아직 발표되지 못한 정말 많은 작가들이 있는데 자신의 작품을 내볼 기회가 좀 없어가지고 그것을 한번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는 시간으로 이벤트를 기획한 적이 있는데, 그때 최은영 작가가 처음으로 발표했던, 대중에게 한마디로 내보였던 단편이 아마 쇼코의 미소의 수록작 중에 하나였던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 역시도 언젠가 한번 최은영 작가가 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경험이었고 뜻깊은 시간이었다.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작품을 대중 앞에서 60여 명이 앞에서 이제 낭독한다는 게 사실 너무 떨리는 경험이었는데 동시에 좋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했었대요. 그러니까 모두가 솔직히 대스타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김현수 작가를 보러 온 거일 텐데, 여기 있는 60명의 인원들은. 근데 이게 다 무명인 내가 나와가지고 나의 작품을 들으시면은 뭐 그게 이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면서 그런 발표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지금 뭐 김현수 작가도 물론 여전히 너무 유명한 작가지만, 사실 최은영 작가도 어디 가서 최은영 작가 하면은 뭐 한국문학 좀 아시는 분들은 최은영 작가, 쇼코의 미소, 내게 무해한 사람 뭐 이렇게 줄줄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미 이름이 있는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외에 뭐 여러 인터뷰들은 있었는데, 뭐 최은영 작가가 어렸을 때부터 공상하길 좋아하고 이런 이야기는 솔직히 뭐 작가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작가들 중에서 공상하기 싫어하는 작가가 있나 싶을 정도로 꼭 작가들 정보 찾다 보면 어린 시절부터 뭐 글쓰기를 좋아하거나 홀로 상상하기를 좋아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아. 그래서 이 최은영 작가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 학창 시절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그리 좋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인터뷰 속에서 특히나 학교에서의 어떤 선생님들에게서 배운, 학교에서 배운 것이 그리 좋지 못했던 기억들, 뭐 어떤 선생님들에게서도 약간 비정한 어른들의 세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런 데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긴 좀 어렵겠죠. 문제가 있었다고 하긴 좀 어렵겠는데, 뭐 그때부터 약간 예민한? 참고로 최영희 작가는 예민하다는 말을 하도 듣고 살았는데 옛날에 그게 나쁜 거라고 생각했대요. 나쁜 거라고. 본인이 예민한데 주변 사람들이 예민하다고 하면 그게 나쁜 말이라 생각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예민하다는 건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고 좀 더 풍부하게 느낀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뭐 이제는 그거를 인정하려고 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은효 작가는 원래는 뭐 이제 대학교에서 한국어도 이제 강사로 가르치시고 뭐 이렇게 하다가 20대 후반인가 30대가 될 때쯤인가 이제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처음에 1년인가 2년 동안에는 신춘문예를 1차도 통과 못하고 계속 떨어지셨대요.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이 작가가 왜 떨어졌을까? 막 이런 생각들 좀 들기도 하고, 그때는 좀 떨어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많이 자신감을 잃고 또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그 이후에 꾸준히 어쨌든 글을 썼고, 여전히 자신의 천직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재용 작가는 여러 인터뷰 때마다 소설가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나한테는 천직인 것 같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하루 루틴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좀 늦게 느지막하게 일어나셔서 뭐 10시, 이제 오전 10시, 뭐 늦게면은 한 점심쯤에 일어나셔서 밥을 먹고 뭐 간단하게 집안일이나 뭐 이런 거 하신 다음에 도서관이나 독서실로 가신다고 합니다.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딱 가셔가지고 그때부터 한 저녁 10시까지 뭐 9시까지 이렇게 쓴대요. 그냥. 근데 독서실에서 이제 또 인터넷 서핑 좀 하시다가 시간이 너무 흐른 것 같으면 좀 더 쓰고 그런 하루 루틴을 갖고 있으시다고 해요. 근데 작가들이 여러분 매일 쓰긴 합니다.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매일 쓰시는데, 그렇다고 하루에 8시간을 쓴다고 해서 8시간 동안 내리 쓰기만 하진 않아요. 진짜 뭐 우리도 업무 볼 때 잠깐 휴식 타임으로 또 인터넷 보면은 또 딴 거 좀 보고 어머 하면서 이어서 보고 유튜브 하나 보고 딴 거 보고 뭐 이런 것처럼 최은영 작가 역시도 인터넷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안돼 글 써야 되는데 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마감 기한은 어떻게 해서든 맞추려고 하시는 편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마감 잘 맞추는 작가가 없어요. 제가 이제 옛날에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출판사를 오랜 기간 하신 편집자분을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마감 기한 이전, 그러니까 원고 마감 기한 이전에
원고를 주는 경우는 정말 한 뭐 100에 하나? 정말 없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이제 마감 기한 다 되고 나서도 한참이나 더 기다려야 되거나 뭐 그때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다고 하는데, 최영 작가 본인 말로는 최대한 마감 기한을 맞추려고 하고 옛날에는 어떤 완벽함이라든지 잘 쓰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대요. 근데 어쨌든 지금 프로시고 계속 일을 벌리고 마감을 받고 원고 청탁을 수락하면서 느낀 점이 완벽하지 않아도 계속 써야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인터뷰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쓴다는 것은, 완벽한 작품이라든지 좋은 작품을 낸다는 것은 글을 많이 써야지만 가능한 것이고, 글을 많이 쓴다는 것은 그 중에 못 쓰는 글, 좀 본인 생각에 부족한 글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쓰지 않으면은 애당초 좋은 글까지 갈 수조차 없는 거잖아요. 최은영 작가 역시도 지금도 마감을 지키면서 원고 청탁을 받고 마감을 지키면서도 본인의 글이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있고, 그러나 못 썼다고 생각하더라도 마감만큼은 지키자, 어쨌든 계속 쓰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집필을 하신다고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최은영 작가의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구보다 작가가 천직인 작가,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본인에겐 진짜 천직이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이 밝은 밤을 쓰면서 가장 힘든 시기, 성인 된 이후에 가장 힘든 2년을 보냈대요. 개인적으로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마 집필하면서 잘 집필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가장 크지 않았을까요? 거의 1년 정도는 쓰지 않았고 남은 1년 동안 밝은 밤을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기었고 완성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처음에는 여러분은 이 소설이, 이 밝은 밤이라는 소설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어떤 캐릭터를 생각하고 최영희 작가가 이 밝은 밤을 집필하기 시작했을까요? 어떤 이런 것들은 작품을 읽다 보면은 그 작가가 애정하고 있는 캐릭터들도 조금씩은 보이죠. 그래서 대충 요거를 생각하고 쓰셨겠구나 라는 것들이 좀 보이기도 하는데, 최영 작가 역시도 이제 예전에 지나치다가 토지를 읽는데 백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래요. 백정에 대한 이야기 아주 짧게. 그래서 그걸 보고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 시대에 백정으로 산 여자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싶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작품에 최영 작가가 처음 시작을 한 데에는 삼천댁이라고 하는 증조모 이야기가 가장 컸던 거였죠. 증조모 이야기가 최은영 작가, 그러니까 작품의 외적으로 이 작품을 시작하게 만든 것은 백정 여자의 삶이라는 것을 상상할 때에 거기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연이란 캐릭터도 있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들의 목소리 자체로 나타내려고 했는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글 쓰는 게 원래 그렇거든요. 최영 작가는 본인이 구상을 짜놓고 시작하지 않는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삼천이라는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인물들이 한 명씩 생기기도 했고, 그 와중에 이제 그럼 이 이야기를 지연이라는 캐릭터, 그러니까 외부의 현대 캐릭터, 지금의 캐릭터를 통해서 드러내야겠다, 목소리를 줘봐야겠다라고 해서 지연이라는 캐릭터까지 이렇게 생기게 된 거겠죠. 그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 소설 증조모 이야기가 진짜 많고 삼천댁 이야기나 이 증조모 이야기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지연이란 캐릭터를 드러내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메인이 증조모의 이야기라고 봐도 될 만큼 분량적으로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시작은 그러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최은영 작가 인터뷰에서 제가 좀 인상적인 인터뷰 말들을 몇 개 좀 읽어봐 드리면 좋겠다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발췌 정도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최은영 작가 인터뷰를 들어보시면은 최은영 작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작가인지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러 개를 읽었는데 대체적으로 다 채널 예스에서 뽑아온 거예요. 최근에도 8월호에 커버 스토리로 나오셨고, 2018년 7월에 했던 인터뷰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면 다른 사람과 치고받고 상처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에서는 굳이 안 받아도 될 상처, 굳이 안 줘도 될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아요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으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겠죠. 실제로 이 작품 내에서도 캐릭터들이 또 뭐 상황이, 또 시대가
계속 상처를 주잖아요. 우리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다른 사람과 치고받고 그 과정에 상처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상처 없는 세상이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유토피아가 아닌 이상 어떤 오해라든지 뭐 입장 차이라든지 어떤 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서로 치고받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최은영 작가가 느끼기에 그럼에도 여전히 불필요한 상처까지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소설이나 이야기가 차별에 맞서는 힘에 대해서 인터뷰어가 이제 질문을 하자 최은영 작가가 답변하는데, 이 말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몸 안에 갇혀 있는데 이야기는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 볼 수 있어요. 그 대상이 되어 감정을 느끼는 게 머리로 차별은 잘못된 거라고 익힌 것보다 훨씬 힘이 있지 않을까요? 이야기는 남지 않아도 감정은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문장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야기는 남지 않아도 감정은 기억에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이론적으로 사람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뭐 인간에 대해서 배워봤자 정작 그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이야기로 습득하고 거기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이 훨씬 길게 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소설을 읽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들이 뭐 일례로 여기에서 말한 백정 여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뭐 이제 과거 여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책에서 어떤 이론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그들이 살았던 삶을 이야기 형태로 듣는 게 더 오래 기억의 형태로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시라는 것 같고, 이것도 어느 정도 2018년 인터뷰인데 지금 이 작품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좋은 관계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라고 이제 인터뷰어가 묻자, 많은 사람과 한꺼번에 깊고 좋은 관계를 오래 맺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람들 관계가 깊어지려면 싸움도 하면서 서로의 바닥을 보여줘야 건강한 관계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아요. 하지만 상처 입은 상태로 이어지는 관계는 피하고 싶어요. 적어도 사람 사이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상처 주지 않고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것들을 주고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죠. 그쵸? 지금 보시면은 최영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은 맞는데 그런 관계가 오래 갈 수는 없는 거고, 분명히 그 안에서 정의라고 해야 될 것, 인간적인 관계 상처 이외의 것들을 나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면에선 이 뭐 지연이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들이 서로에게 내뱉는 말들, 이런 것들일 수도 있죠. 이 밝은 밤에서 지연이라는 캐릭터가 자신의 트라우마, 어떤 자신의 상처의 근원, 밑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마 여기에서 최영 작가가 인터뷰한 생각에서 어느 정도 출발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런 상처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나누는 것, 할머니와 나누는 것, 뭐 또 결국에 엄마와 화해하고 뭐 이런 과정들은 상처 주지 않고 사회에서 받지 못하는 것들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건 역시 과거 인터뷰지만 역시 작가의 생각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팍 튀어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이따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최영 작가가 했던 얘기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떻게 매번 잘 써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본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명작은 못 써도 망작을 많이 써야 좋은 것도 쓰겠죠. 이번에도 못 썼구나, 망신당하고 또 쓰려고요 라는 부분에서는 최영 작가의 어떤 작가론, 글쓰기의 태도,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이번에는 밝은 밤 인터뷰인데요. 이번에 커버스토리 채널에서 8월 호에 담긴 인터뷰 중에 하나였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인물들이 살아낸 시대를 밖에서 보면 어둡고 힘들어요. 밝은 밤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이들이 살기 위해 애썼던 행동들은 어둡지만은 않아요. 자신을 믿어야만 버틸 수 있었던 힘든 가운데에서도 피어난 우정들을 생각해보면은 밝은 밤 같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불쌍하다, 팔자가 세다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도 분명히 좋은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남들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행복도 느꼈을 거고요. 저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봐도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나중에는 좋은 순간들을 많이 기억하시더라고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살기 위해 했던 선택들에 대해 너무 죄책감을 갖지 말고 자기를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터뷰하기도 했다는 부분에서 밝은 밤의 어떤 면모들이 생각나시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이건 삶의 태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항상 바라는 건 저에게 더 많은 사랑이 있길 바라요. 참 이 말이 따스하게 느껴지네요. 그죠?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랑이 있기를 바란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호구 같다고 멍청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사랑이 많은 사람 같아요. 용기가 있다고 해야 할까요? 타인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저는 그 사랑이 부족한 상태로 오래 살았거든요. 아직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 무서워하는 것이 있지만 두려움을 좀 줄이고 사랑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해요. 할머니가 될 때까지 살 수 있으려면 마음의 힘이 세야 될 것 같아요. 좋아하는 걸 추구하지도 못하고 두려움 때문에 차선을 선택했던 것들이 요즘은 후회가 많이 돼요. 이런 식으로도 인터뷰를 하셨고요. 그래서 최은훈 작가가 생각하는 어떤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엿볼 수 있는 것들 인터뷰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연이란 캐릭터에 대해서 좀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면 최은훈 작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가장 많이 닮은 거는 지연이라는 캐릭터더라고요. 본인이랑 가장 많이 닮은 캐릭터 지연이라는 캐릭터. 항상 자신에게 엄격하셨대요. 그래서 상담 치료를 오래 받으면서 깨달았대요. 내가 나 자신에게 너무 엄격했구나. 뭐 너는 좀 더 해야 돼. 뭐 이 정도로 뭐 좌절할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을 다그쳤고 몰아세웠고 뭐 이런 경험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작중의 지연이라는 캐릭터 역시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작중의 지연이라는 캐릭터 역시도 자신에게 되게 가혹했거든요. 넌 좀 더 해야 돼 라는 식의 이 정도로 힘들어한다고 어떤 힘듦을 배제하고 뭔가 더 노력을 요구하는 그 자기 자신에게 그런 태도들이 보였었는데 최은영 작가 본인이 그래서 이 지연이라는 캐릭터는 사실상 최은영 작가가 많이 투영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뷰들을 좀 저도 찾아봤던 것 같아요. 워낙 작가 개인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 살아계신 작가라서 작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인터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심리치료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그러지 않았는데 받으면서 이제 본인이 느낀 거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되게 나 자신에게 가혹했던 사람이었구나.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요게 일단 최은영 작가에 대한 이야기, 밝은 밤에 대한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린 거고 이제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봐야겠죠.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오랜 기간 독서 모임을 해왔습니다만 여러분 독서 모임에서 적어도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단순한 감상을 나눈다기보다는 작품에 대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나누는 것들이 좀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필형이라는 공간적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고 작가가 의도하진 않았을 수도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보거나 우리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독서 모임이지 않을까. 그래서 후반부에는 이 작품의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볼 거고 이 작품의 장점들도 당연히 같이 이야기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도대체 우리나라 소설 왜 유독 혼자서 밥 하나 챙겨 먹지 못한 남자들이 많이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가요? 저희 아버지는 혼자서 밥 잘 드시거든요. 아버지는 오히려 본인 배고프시다고 본인이 뚝딱 차리셔서 바로 드시는데 물론 이제 반찬 같은 걸 하진 않으시지만 보통 이제 밥은 아버지 담당이고 쌀 씻고 쌀 얹히고 밥하고 뭐 그런 건 아버지 담당이긴 하신데 어느 정도 분업화가 이루어진 거죠. 뭐 저희 아버지도 옛날부터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성인 되고 난 이후에 혼자서 많이 밥 드시고 어머니가 밖에서 일하시니까 왜 그럴까? 가부장적인 어떤 그 남성상이 작품 속에는 드러나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흔한 모습까지는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다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차려줘야 되는 사람 밥 가져와 이런 사람이 없다고는 하지 않겠는데 또 요즘에는 그래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인식은 많이 달라졌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처럼 당연히 뭐 밥을 차려줘야지 먹는다라는 사람은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했다가는 욕을 먹기 때문에 다 어디 그 집구석에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안 하는지는 몰라도 여전히 있겠지만 대외적으로 드러날 만큼 이제는 좀 있지 않다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성 서사가 이렇게 우울하지만은 않겠죠. 아무래도 그쵸 이제 앞으로는 변하겠죠. 근데 어떤 삶에 대한 우울 같은 경우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계속 있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이런 서사가 시대와 달라졌는데 그 시대가 너무 예전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소설 속에서 라고 느끼신다면
그런 것들은 차츰차츰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지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집안에서 우리는 보통 우리 세대는 어렸을 때 다 집안마다 다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한 10대 중반 이후 그때부터 저희 집에 제사를 안 드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제사를 안 드리는 집안들이 등장하고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 변하고 경험들이 변화하니까 그런 세대들이 자라고 그런 또 보고 자란 세대들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런 세대들이 그런 것들을 보고 자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제사 문화나 잘못된 어떤 가부장적 문화를 보고 자란 세대가 있기 때문에 관련 작품들, 관련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어쨌든 변화할 겁니다. 변화할 건데 아직은 결국에 시기의 시대의 흐름 아닐까. 남자들을 부엌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안 차려먹는 추석 문화를 요즘 배달 근데 또 명절에는 또 배달 안 되지. 명절에 그분들도 쉬셔야 되니까. 더구나 옛날 같은 경우는 더 그랬던 것 같긴 하고 이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여성의 삶들은 특히 근대 여성의 삶들은 분명히 힘들었죠.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라서 모이지도 못하고 그것도 그렇네. 그것도 그렇네. 맞네요. 그것도 확실히 그렇네요. 뭐 코로나가 바꾼 시대이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부분에 전 많이 변했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 속도가 사람마다 느끼는 속도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제가 느낀 건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던 벌초 문화. 벌초 문화는 진짜 내 세대에서 거의 끝나겠구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부모님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화였는데 저나 형이나 저희 형제도 그렇고 이제는 벌초에 대해서 좀 생소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랑 큰아버지가 항상 하셨더라고요. 매년. 저는 그 아버지가 그런 걸 안 시켜서 잘 몰랐어요. 근데 항상 그 시기가 되면은 아버지랑 큰아버지랑 가가지고 벌초하고 오시고 이렇게 하셨더라고. 아주 옛날에는 저희 어머니도 같이 하셨대.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랑 같이 차 타고 다니면서 산 몇 개를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벌초를 하셨다는데 그때 시대 생각하면 와 어떻게 하셨는지 싶기도 하고. 저도 좀 인정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모여서 스트레스처럼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의 얼굴을 보고 확인하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누군가의 희생이 자꾸만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데 그런 희생들이 없이 단순히 진짜 모여가지고 서로의 근황을 남기는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뭐 일생 살면서 몇 번이나 보겠어요. 우리가 서로를. 그죠? 증조부 캐릭터 너무 좋았는데 그쵸? 사실 그 지연님이 느끼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분들 다 느끼셨을 거예요. 이 작품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데 남자 캐릭터들은 세비 아저씨 빼고는 죄다 개차반인 인물로 봐도 될 죄다 제대로 그 좋은 말 듣기 어려운 인물이고요. 나머지는 다 여성들의 이야기고 그리고 그 여성들은 항상 이제 어떤 고통과 상처 속에서 서로를 보듬어준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거 저도 작가가 의도한 것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인터뷰 찾아보고 정보 찾아봤을 때는 애당초 그런 생각으로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근대 여성들의 삶, 우리 근대 여성들의 삶 100년에 가까운 여성들의 삶이 어땠을까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남자 캐릭터가 조금 그렇게 나온 것은 어느 정도는 선택에 의한 배제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뭐 일부러 배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여성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남성 캐릭터가 좀 배제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캐릭터가 좀 나쁘게 다 하나같이 초반엔 저도 역시도 증조부가 뭐 구해주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되게 좋게 보일 수도 있지만 후반부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그죠? 세비 아저씨 원가족 빚을 갚느냐고 세비 할머니 엄청 고생했겠다. 뭐 그렇긴 한데 뭐 또 시대를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긴 하니까 결혼하기 싫어져요. 이게 좀 저도 근데 그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시대고 그러긴 하지만 결혼해서 행복하신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죠? 뭐 제가 이게 뭐 결혼을 옹호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어쨌든 결혼으로 얻어질 수 있는 행복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이 작품에서는 결혼 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 하나같이 뭔가 결혼 생활이 세비 아주머니 정도를 빼고는 그나마도 남편이 이제 피폭돼서 좀 안타깝게 갔으니까 좀 슬픈 일이었지만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이혼율도 되게 높죠 거의.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알려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 행복한 이야기는 잘 없어요. 왜? 행복하니까 이야기로 잘 안 만들거든. 아니 소설 속 캐릭터가 상처도 없고 힘들지도 않고 그냥 일상이 다 괜찮으면은 사실 굳이 안 읽죠?
그죠? 굳이 안 읽죠. 캐릭터적인 어떤 매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잖아. 작품 속에서 다 고뇌가 있고 고민이 있으니까 캐릭터화가 되는 거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뭐 지금 시대는 뭐 우리 다 공유하다시피 결혼이라는 것은 더 이상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 여하에 가능한 것이기도 한데, 어쨌든 결혼이 주는 행복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하긴 합니다. 제 주변에 이제 지금 한창 힘들게 육아하고 있는 사촌 누나나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힘든데도 뭔가 육아하면서 본인이 너무 힘들지만 애 웃는 거 보면은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야, 저게 팔불출인가 싶으면서도 진짜 뜬금없이 카톡으로 연락 와가지고 자기 자식 자랑하면서 너무 귀엽지 않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 누나 진짜 좋아 보인다. 그래도 되게 좋아 보인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결혼하면서 힘든 이야기도 있고, 결혼은 시작이죠. 완성이 아니거든요. 완성이 아닌 만큼 시작인데, 이 작품 내에서는 조금 특히 이 남녀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이야기되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냥 아무 생각 없다는 게 비호는 아닌데, 뭐 그렇다고 무조건 해야 된다 측도 아닌, 그냥 이제 뭐 좋은 사람 있고 좋은 기회가 되면은 또 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중립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뭐 비혼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이 줄 수 있는 행복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둘씩 떨어져 나간다는 게 그냥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곁에 사람 한 명,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어떤 동반자가 있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은 저도 젊으니까, 그런데 진짜 노인 됐을 때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 우울감을 버티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들긴 해요. 그 우울감이 좀 버티기 힘들지 않을까. 그쵸. 근데 이제 뭐 본인이 알아온 거, 잘못된 습관들, 뭐 그런 것들로 인한 표현 방식이 잘못됐고 생각도 어느 정도 꼬인 부분들도 있었겠죠. 먹고 사는 거 어떻게 걱정 안 하고 살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다 걱정하고 사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뭘 더 얻어내느냐, 사람마다 뭘 포기하고 뭐 얻어내느냐, 그 정도 차이인 거고,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백정 여자의 삶은 어땠을까에서 시작한 이 이야기 자체는 아무래도 여성 서사가 기본이긴 해요. 그냥 그거에서 시작을 하긴 했으니까 3002로부터 시작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런 여성 서사라 하더라도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읽는 캐릭터가 여자든 남자든 20대든 60대든 80대든 아니면 뭐 120세 최장수 노인이든 아니면 설령 인간이 아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몰입하는데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이 언제나 읽어내는 건 나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건 언제나 나예요. 소설 속에서 이 캐릭터가 뭘 겪었을 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감정들을 통해서 나의 경우에 비춰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 캐릭터라고 해도 우리가 읽어봤을 때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한 거죠. 엄마는 왜 할머니랑 멀어진 건가요?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게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와 버려서 하는 건데,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 중반부까지 읽었을 때 이게 키포인트일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지연이라는 캐릭터의 어떤 상처의 회복과 그것은 분명히 어머니와 할머니의 관계 해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역시도 어머니와 할머니 관계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적어도 이야기로는 이제 아버지가 없이 여성 혼자서 아이를 키웠을 때 그 아이가 받는 어떤 차별이라든지, 뭐 또 시대가 시대인 만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낸 교사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결정타로는 이제 언니의 죽음이 가장 크게 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납득이 가진 않았어. 그죠? 한부모 가정, 그죠? 한부모 가정. 뭔가 저 역시도 충분히 그런 경우라면은 사람이 변할 수 있어요. 그죠? 한부모 가정 밑에서 이제 워낙 삶에 바쁘다 보니까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뭐 이런저런 힘든 과정들 속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제가 왜 소설적으로, 이 작품이 소설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사람이 할머니와 관계가 끊어지고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수는 있긴 한데,
그것들이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고 충분히 묘사가 되지 않으면은 독자는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디테일하게 바라보면 충분히 우리는 납득할 수 있어요. 그죠? 아, 저래가지고 뭐 몇 번의 에피소드가 나왔다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약하게 묘사가 되다 보니까 저는 이런 의문이 남는 거죠. 왜 어머니랑 할머니가 그렇게 척을 질 정도였나? 라는 생각? 그 정도였나? 라는 생각? 후반부에 뭔가 키포인트가 있었고 중요 포인트 속에서 그들이 척을 졌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해소하면서 화해를 했다라는 거를 기대했는데 그게 좀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관계가 전혀 그럴 만한 관계가 아니야는 아니지만 적어도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모습만으로는 납득하기 좀 충분치 않았다 정도의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추측만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추측인 거고, 작품 속에서 어느 정도 묘사를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지금 들으시면요 다 비슷한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할머니와 어머니의 관계나 아니면 언니의 죽음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 분이 아니라 몇 분께서 다 비슷한 의문점을 갖고 계시잖아요, 의문을.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묘사가 모자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린다만 작품 자체가 완벽할 수 없는 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에도 다른 매력이 있는 작품이고 어떤 부분은 아쉬울 수 있고, 그게 써졌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완성도가 있지 않았을까. 편지 서간체 문학이 또 되게 잘 읽히거든요. 편지 주고받는 것들이 아무래도 편지가 오히려 포인트처럼 여겨지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서간체가 좀 더 이제 몰입하기 좋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할머니가 손녀한 존댓말 하는 장면에서 그거 맞아요, 그렇기도 했었지. 참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애써서 귀찮으면 하지마, 오기 싫으면 오지마, 오고 싶을 때만 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짠하긴 하더라고, 그죠? 많이 울으셨나요? 전 안 울었는데, 저는 울진 않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면 더 거기서 또 몰입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도 좀 잘 읽히고 슬픈 부분들이 있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희령이라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문학적으로 같이 분석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죠. 왜 희령이라는 공간을 설정했을까? 왜 희령이라는 공간을? 충분히 한국인 것 같은데 희령이라는 공간은 사실상 가상의 공간이거든요. 제가 희령을 검색했을 때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희령이 어디였냐면은 지금은 북한 쪽이에요. 분단선 조금 위쪽에 과거 그쪽 지역을 희령이라고 과거에 불렀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북한 지명인데 그런 부분에서 가상의 공간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위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강릉 이제 분단선 위쪽인데 지금은 이게 북한인 거죠. 근데 북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상의 정수라는 게 되게 이해가 되긴 하죠. 갈 수 없는 곳이니까 어쨌든. 맞아요. 제가 한번 검색해 드릴까요, 여러분? 보여드리자면은 희령이라는 곳이 옛날에 지명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강원도 해양 지역의 옛 지명이라고 나오거든요. 희령. 강원도 해양 지역의 옛 지명. 물론 이게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최은영 작가가 다른 데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강원도 해양 지역의 옛 지명이고, 해양은 현재 어쨌든 북한 쪽이라서 우리가 갈 수는 없고, 강원도 해양을 조금 위치상으로 좀 더 강원도 해양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분단선이죠. 여기서 북한 쪽에 여기가 이제 해양, 이제 지금 옛날에 희령이라고 불렸던 것 회양입니다. 회양. 제가 딱 봐도 춘천도 나오기도 하고 강원도 쪽인 거는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가상의 장소는 가상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있는 장소라고 보긴 어렵고 작가가 창조해낸 세계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해요. 그죠? 그거는 분명히 맞는 거야. 근데 그걸 그럼 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죠? 왜 했을까? 여기가 반드시 정확하게 여기라는 건 아니겠죠. 근데 대충 강원도 쪽이고 이쪽 지역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희령이라는 공간은 가상의 공간이고 공간의 특수성을 좀 가졌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주변과 일단 분리된 장소예요. 그죠? 여러분이 희령이라는 이 장소에 대해서 묘사라든지 대체적으로 할머니들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도심이랑은 충분히 멀어져 있고 뭐랄까 주변 공간과 분리되어 있는 공간, 분리되어 있는 도시 정도로 인식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곳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한적하고 조용하고 이런 곳이죠. 그래서 이 주변과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이 지연이라는 캐릭터가 어떤 상처를 입고 뭐 이혼으로부터 어떤 뭐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입고 이 공간으로 왔을 때에는 사실 어떤 공간적 특수성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회복이나 힐링이라고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상처의 회복을 바라는 공간으로서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본래 본인이 상처받던 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는 마음의 위안처 이 정도로 생각해 볼 수는 있을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읽어 보면은 분명히 어쨌든 차 타고 갈 수 있는 곳인데 약간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할머니가 있는 장소, 그리고 할머니가 있는 장소인 만큼 이 장소는 과거를 상징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과거의 행복, 과거에 행복했던 시절, 할머니와 어린 시절에 언니와 또 엄마와 같이 왔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10살 가량의 네, 과거의 어떤 피난처, 과거로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피난처, 이런 것들도 같이 회복의 공간으로서 이 희령이라는 공간을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한번 희령이라는 공간을 왜 특별히 설정을 했을까? 그것도 있지도 않은 공간, 유달리 좀 폐쇄적인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는 공간으로 왜 설정을 했을까라고 하면 이런 연유가 문학적으로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윤경님 말처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이사를 왔지만 사실 후반부에는 오히려 희령을 떠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희령을 떠나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저도 좀 의아하긴 했어. 그러니까 희령은 어쨌든 이 작품 속에서 문학적 기능으로서는 이 주인공이 상처를 할머니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회복하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후반부에는 희령을 떠나고 싶었다, 언제든지 도망가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의아한 부분은 있었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여기가 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작품 속에서는. 그래서 엄마도 올 수 있는 공간이고 본인 역시도 나갈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쇄된 공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 주변과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지난 상처로부터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공간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통로는 남아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혼에 대한 상처라든지 자신의 트라우마라든지 또 부모, 이제 엄마를 필두로 하는 이런 상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상처가 회복되고 마지막에 대전으로 가잖아요. 제 고향 대전, 살기 좋은 도시 대전. 대전으로 가는 건 역시도 이 상처가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닌데요,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상징, 그러니까 회복의 장소에서 과거에 행복한 기억이 있던 장소에서 이제 드디어 나와서 세상으로 복귀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대전으로 간다는 의미겠죠. 이런 것들 생각하면 문학적으로는 현실로 돌아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상의 장소에서 어느 정도의 마음의 준비, 할머니의 관계, 이야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소하고 현실로 결국 돌아오는 이야기. 또 근데 물론 그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여지는 뭐 각 인물들의 화해라는 것이 물론 해피엔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완벽한 어떤 치유, 완벽한 회복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령이란 공간에 들어갔다가 나옴으로써 이 지연이라는 인물이 조금 더 본인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밖으로 나와서 삶에 대한 태도를 새로이 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죠? 멀리 떨어져서. 근데 그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왜 우리 배움의 발견이라는 작품이 되게 유명했었죠. 에듀케이티드였죠. 배움의 발견. 타라 웨스트오버. 배움의 발견이라는 책만 봐도 왜 이렇게 교수까지 되고 젊은 나이에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여자가 부모의 어떤 가족의 횡포나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건 심지어 실화 기반인데 저는 진짜 그 작품 읽으면 정말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왜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부모의 횡포 속에서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상처받고 반복을 하는 걸까. 그런 것들을 그냥 연 끊고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가족이라는 어떤 연결점이 끈끈하다고 해야 될까, 좀 질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긴 해요. 진짜 연을 끊는다, 가족과 연을 끊는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인 거. 그쵸? 그러니까 어렵다니까.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고 있고 이렇게 유튜브 한답시고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슬픈 눈으로 항상 보시는데, 그럼에도 제 자식이니까, 부모님 입장에선 자식이니까 항상 밥 먹는 거 걱정하시고 맛있는 거 먹어라, 삼계탕 사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야, 이 정도인데 부모님은 진짜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 어마무시하구나. 이게 만약에 가족이 아니었으면 진즉에 연 끊고 이 자식 안 될 놈이구나 했을 텐데 부모님의 어떤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참 대단하구나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가족과의 연을 끊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우리도 읽으면서 왜 끊지 못하지 싶지만 막상 그게 내 경우가 되었다고 하면은 나를 평생 길러주신 어린 시절에 좋았던 경험, 최영 작가도 이야기하잖아요.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지만 분명히 좋은 시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마저 모두 끊어내는 건 너무 어렵죠. 그죠? 남극 간다고 북쪽으로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네요. 되게 궁금하네. 아무튼 이 작품 속에서 희령이라는 공간을 왜 설정했는지 이런 것들 좀 신경 써서 읽어보시면요, 작품을 바라보는 태도가 조금 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통 처음 작품을 읽을 때, 첫 독서 때는 그냥 이제 흐르듯이 읽으시다가 작품을 덮고 나시고 혹은 중간에 덮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작가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까? 왜 희령이라는 것을 설정했을까? 왜 가상의 공간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엔 왜 돌아왔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어느 정도 작품의 의미상으로도 맥락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희령에 대해 잠깐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결국에 이 작품은 상처받은 이들, 특히 여성들, 상처받은 여성들의 유대를 통한 회복이라고 보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진부한 말이고 그런 주제이긴 하지만 결국엔 그래요. 이 작품은 각자가 다 상처를 받았어요. 뭐 지연 같은 경우는 이혼으로부터 상처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후반부에 이야기하죠. 지연이 진짜 상처를 받은 그 근원적, 지연의 상처의 트라우마의 가장 근원은 남편의 외도 자체만은 아니었어요. 후반부에 이야기하기를 본인 스스로 가장 나에게 큰 상처를 줬던 것, 가장 나에게 큰 상처를 줬던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자기 기만이었다. 내가 언제나 나를 몰아붙여 세우고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이 정도로 힘들어해서는 안 돼라는 마음 태도를 가진 것, 이게 본인에게 가장 큰 상처였다. 여태까지 내가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구나. 나 자신을 속이기란 얼마나 쉬운 일인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 지연이란 캐릭터가 처음에는 남편의 이혼으로 상처를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후반부에 할머니의 이야기는 결국 어떤 관계들 속의 유대예요. 관계들 속의 유대. 이 힘든 시기를 살아온 백정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니,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버틸 수 있었나? 관계를 통해서 버틸 수 있었거든요. 세비야 주머니. 그리고 세비야 주머니는 또 어떻게 버텼습니까? 또 역시 삼촌이랑 같이 해서 버티고, 또 그 밑에 할머니, 뭐 희자,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버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것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지연은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받았을까? 그리고 그 안에 사실은 내가 나를 홀로 이렇게 세우려고 한, 나를 자꾸 홀로 세우려고 한 그 강압적인 태도가, 자기 기만적인 태도가 있었구나. 그걸 확인하면서 이제 어떤 유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상당히 한계까지 본인은 이렇게 몰아세운 태도죠. 근데 뭐 살다 보면 그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긴 한데 뭔가 사과 자체가 모든 것을 해소시키는 것은 아닌데, 살다 보면은 어떤 것이 되게 중요하게, 그러니까 명분이라지만 그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기가 있기도 하고, 그런 사건들이 또 있기도 하고. 희자의 삶이 더 흥미가, 더구나 암호학자라고 하니까 암호학자는 또 못 참지. 약간 괜히 막 앨런 튜링 생각나고, 암호? 야, 패스워드?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해킹? 막 이런 거 저도 되게 흥미가 있었는데 되게 짧게 묘사가 되긴 하죠. 결국에 이 작품은 제일 중심점은 이 증조모와 세비 할머니의 관계로 봐도 무방하기도 해요. 그 유대, 여성들 간의 어떤 유대. 근데 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유대가 여성들 사이에서만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뭐 인간이라면은 누구나, 뭐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사실 세비 아저씨랑 이 증조부와의 관계 역시도 어떤 우정이었잖아요. 그죠? 우정이었고, 실제로 세비 아저씨가 돌아왔을 때 누구보다도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아꼈던 게 증조부기도 했었고, 그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유대들은 사람마다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이 힘든 상황을 버티게 해주는 힘이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는 홀로 사는 것이 아니다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고요. 우리는 결코 홀로 살아남을 수 없다, 이 상처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서 이 지연이라는 캐릭터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은 상처를 인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상처를 마주한다는 것이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왔다는 것은 증조부, 증조모의 이야기도 그렇고 뭐 세비 아주머니의 이야기도 그렇고 할머니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들 역시 어떤 상처를 품어왔었고 그것들을 연대와 유대의 힘으로 버텨왔구나. 아, 나 역시 그렇구나. 나 역시 나의 삶 역시 내가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했고 남편으로 상처받았다고 생각해 왔는데 그런 것들의 회복의 가능성은 또 이런 것에 있구나. 내가 누군가 어떤 여성이 나에게 어깨를 기댔을 때 선선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짧은 감정들이라도 그런 것들이 세상을 또 사람들의 관계를 어떤 한 사람을 계속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그런 것들 인지하게 되면서 아, 여기에 우리를 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고 어깨는 언제나 열려있지. 저는 사실 어깨가 좁아가지고 저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도 안 와서 문제지. 그쵸. 남자가 남자 어깨에 기대는 경우도 흔치 않기도 하지만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 시기라서 옆자리에 앉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한 시기네요. 생각해보니. 아무튼 그래서 서로를 살게 하는 힘을 발견한다가 이 작품의 결국에는 어떤 대미를 장식하는 것 같아요. 그죠? 대미를 장식하는 것 같아요. 각자가 받은 상처를 공유하고 마지막에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면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할머니가 희자랑 만나는 건 역시도 사실 회복인 거죠. 끊어졌던 관계가 알고 보니까 서로 결코 잊지 않았잖아요. 희자가 연락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제 메일이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편지를 보냈었고 그들이 마지막에 이제 만나려는 장면에서 이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고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기도 하고 할머니와 어머니 역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데 그 암시가 어떤 겁니까? 액자를 통해서 하죠. 그 액자가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처음에는 저는 그냥 비슷한 동일한 사진을 갖고 있었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그 액자를 특별히 언급하는 거 보니까 그 바로 이전에 엄마가 이사 때문에 짐 정리를 하면서 이 사진만큼 액자에 꽂아놔라 하고 액자화를 해놓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엄마가 결국에는 지연은 몰랐지만 할머니를 찾아가서 그 액자를 선물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동일한 사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그 액자를 선물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 말인즉슨 그 둘이 화해를 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할머니와 어머니의 관계 역시도 회복을 은연중에 보여줬고 지연 같은 경우는 할머니와의 관계 또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어쨌든 본인이 대전으로 나간다는 것 자체가 그건 역시도 하나의 회복의 가능성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와의 관계도 갖게 되었다는 거. 맡겼던 관계 어떤 언니의 죽음을 인정하고 언니가 밝은 밤이 떠오를 때 나는 한 번도 당신을 떠난 적이 없어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연이라는 캐릭터 역시도 회복을 했다 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그쵸. 약간 관계 자체 그러니까 이 작품은 관계 자체에 엄청 심파적이라고 해야 되나 따스한 시선만을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안에서 계속 상처를 주잖아요. 그죠? 그러나 거기 안에 어쨌든 무언가가 있다. 거기 안에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이게 선물한 건지 아니면 그냥 동일한 사진을 갖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양측 다 어쨌든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 같아요. 동일한 사진을 액자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어떤 화해의 어떤 암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선물했다고 해도 그것도 맞는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일단 이 작품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라고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좀 간단한 분석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사실 이 작품에서 아까도 좀 아쉽다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약간 그 할머니와 어머니의 관계가 명확하게 어떤 척을 지게 된 계기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 해소 자체도 너무 끝에 잠깐 드러난다는 점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했었고 이 지연이라는 캐릭터 역시 도대체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여성들 간의 유대를 발견해서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것으로 충분할까? 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그랬지만 그럼에도 이 작품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잘 읽히기도 하고 좀 가슴 뭉클한 이야기라는 점 또 어떤 이 목소리가 없었던 뭐 백정 여인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세대에 걸쳐서 잘 묘사했다는 점은 분명히 이 작품의 장점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냥 차라리 세비야 주번이랑 이 삼천댁의 이야기만 읽어도 이 작품은 좀 재밌었잖아요. 그죠?
아쉬운 점은 이제 이 지연과 뭐 어머니 현실의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한 잠깐 그냥 장면 전환의 포인트처럼 사용된 게 저는 그게 너무 노골적으로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 좀 아쉽긴 했었는데 뭐 잠깐 현실로 왔다가 그런데 할머니 재봉틀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게 언제냐면 말이지 라고 과거 이야기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그 TV 드라마의 어떤 흔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 포인트들은 조금 아쉽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이 옛 이야기, 과거 이야기가 되게 매력적인 했었다. 매력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 북한 말도 되게 매력적이고 그들이 나눈 진짜 진심 어린 감정들도 되게 진솔한 것들 너무 좋았고 세비 아주머니 마지막에 그 공차고 놀면서 뻔히 아픈 거 뻔히 보이는데 엄마 세비 아주머니 아픈 거 몰랐냐고 딱 보면 알지 않느냐 나도 알았다. 그런데 세비가 저렇게까지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느냐. 세비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녀가 그렇게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건데 나는 세비가 원하지 않는 것은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뭐 후부분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감동적인 부분들도 있었고 캐릭터들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세비 아주머니의 고모 캐릭터도 되게 매력적이었죠. 그죠? 세비 아주머니의 고모 캐릭터 역시도 바느질 그러니까 재봉틀을 가르쳐주는 인상적이었고 마지막에 또 편지 보냈을 때에도 되게 또 가슴 뭉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뭐 근데 그나마 이 작품은 되게 옛날 이야기까지 가지 않았나요? 최영 작가 원래는 거의 한 8, 90년대 이야기를 많이 썼는데 해봐야 근데 이거는 어쨌든 100년 동안의 이야기니까요 되게 전으로 갔었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최영 작가에게 또 하나의 어떤 첫 장편인 만큼 그것도 하나의 시도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할머니 놓고 가라 되게 시크해 그죠? 최애 거루걸로 가장 고운 말 그런 문장들은 되게 좋죠 그죠? 그때니까 가능한 기댈 곳이 없으니까 또 가능한 우정 같기도 하고 둘 다 워낙 큰 상처를 받아와서 저도 그건 좀 신기했어. 그 할머니에게 그 케이크가 와인을 사간다는 게 저희 할머니는 와인 드리면 와인이 뭔가 싶긴 할 것 같은데 와인을 드시는구나. 물론 당연히 드실 수 있지만 할머니에게는 막걸리나 소주가 조금 더 익숙할 거라 생각하는 건 제 너무 클리셰적인 생각인가요? 케이크에 와인이라니? 할머니에게 뭔가 전과 막걸리나 김치전 이런 게 더 생각나는 건 저희 할머니가 그랬어가지고 그랬는지 몰라도 초반에 이제 할머니 딱 보러 갔을 때 케이크에 와인 사가는 게 근데 실제로 막 중간에 뭐 쿠키런 이야기 나오고 워크래프트 이야기 나오고 게임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캔디 크러쉬 사가. 여러분 더 이상 애니팡이 아닙니다. 애니팡은 끝났어요. 이제 캔디 크러쉬 사가죠. 캔디 크러쉬 이야기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이 그 본인의 최은영 작가의 할머니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게임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그것들을 살려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혼 얘기 나올 때 소품으로 그런 것들은 제가 캐치하지 못한 부분인데 맞네요. 그죠? 제인 에어 자체가 거기에서도 중혼이 나오고 일부러 썼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그죠? 그거는 상징적으로 그죠? 그런 것들은 저도 캐치하지 못했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작가들 다 생각하긴 하니까 그래서 이 작품 아쉬운 점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매력적인 작품이고요. 남성분들도 뭐 싫어할 이유는 없지만 당연히 근데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죠? 어머니에 대한 기억, 할머니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 분들,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많이 들어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이 베스트셀러로 또 어느 정도 판매고가 이루어진 거겠죠.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소설 읽는 남자가 없다는 거. 소설 읽는 남자가 없다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대부분의 이 에세이나 이 문학계 매출은 여성들이 견인하고 있다는 건 다 인정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판매고가 또 시장에 잘 어울렸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도 뭐 그냥 삶을 읽어낸다는 측면에서는 뭐 작가가 어떻게 설정한 것 이런 것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했고요. 여러분 작품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한 것 같은데 비슷한 책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치실 시간이긴 한데 아닌가? 제가 지친 시간인가요? 비슷한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꼭 이게 비슷하다는 게 정말 정서가 비슷할 수도 있고 여러 면으로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게 꼭 똑같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좀 생각난 책들은 뭐가 있냐면은 여성의 삶을 다뤘다는 부분 또 어떤 사회적 약자라는 시선에서는 우리 맨날 이야기했던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 역시도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조혜진 작가의 단순한 진심이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미혼모 입양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물론 그게 이제 여성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특히 미혼모라는 지점은 여성의 이야기라는 점이 딱 드러나니까 조금 단순한 진심이 좀 많이 생각이 났고 시선으로부터도 여성 이야기 있죠. 그죠, 그죠. 여성 서사가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부분이고 당찬 여성 김시선이었나? 시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건데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 다른 작품들로는 저는 작은 것들의 신 역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다른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게 작은 것들의 신은 인도 배경이다 보니까 완전히 뭐 카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이야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여성이 어떤 자신의 사랑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 결국에 집안의 어떤 정혼대로 가게 되는 이야기라든지 여성 내부에 있는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을 참아온 이야기들을 다시 재조명한다는 점에서는 또 저는 작은 것들의 신 역시도 좀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공지영 작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 책은 저 안 읽어봤지만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 영화도 유명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엄마와 딸의 관계에 대해서 김혜진 작가의 딸에 대하여 그것도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외에 전 좀 해외 작품을 좀 많이 생각하긴 했는데 시녀 이야기나 증언들 역시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마음이냐면 연대하는 힘이라고 했을 때 시녀 이야기나 증언들 역시도 이게 디스토피아 문학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 그 안에서 어떤 이 사회에 저항하는 이들의 연대하고 유대하는 힘이 또 주되게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특히나 이 증언들에서는 몇 명의 여성들의 시각이 나중에 얽히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이런 면에서는 또 같이 읽어볼 수 있는 공통되는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그 외에 몇 개 더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엽 조금 더 계속 조금씩 나아가고 계속 변두리로 나아가는 것 같아서. 근데 한 작품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개만 더 말씀드리죠. 하나는 국내 작품 중에서는 전 어쩐지 백의 그림자가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백의 그림자가 황정은 작가의 백의 그림자가 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작품 역시도 약간의 유대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생각이 났던 것 같고 해외 작품 역시 또 한 권 중에는 인간의 대지가 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인간의 대지 같은 경우는 왜 얘기를 했냐면은 사실 인간의 대지야말로 이 생텍시페리가 말하는 이 인본주의, 어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저 사람이 나에게 결코 타인일 수 없음 이런 것들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 인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보여주는 책이라서 인간의 대지 역시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요 정도 제가 추천드린 뭐 약간 책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레이스는 이제 힘겹긴 하죠. 힘겹긴 하지. 그레이스를 근데 연대와 유대라는 포인트로 읽어볼 수 있을까? 그쵸, 읽어볼 수 있겠다. 메리와의 관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비슷한 책,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서사나 또 어떤 주제나 이런 것들 읽어보고 싶으시다면은 지금 우리가 같이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한번 골라서 읽어보시면 다 아마 후회하시지 않을 작품들이 대부분이고요. 좋은 책들이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어쨌든 좋은 책인 건 분명합니다. 뭐 취향이 맞으실진 모르겠어. 좋은 책인 건 분명하고 취향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형식적으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습니다만 여러 세대의 이야기를 거친다는 점에서는 마르케스 작품이나 아마 백년의 고독, 마르케스 백년의 고독이나 천명관 작가의 고래라든지 요거는 단편이지만 저는 왠지 과거 근대 여성의 삶을 재현한다는 점에 저는 좀 약간 이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 중에서 한정현 작가의 우리의 소원은 과학소년인가 그것도 생각났던 것 같아요. 언제 한번 같이 떠올려 보시거나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백년의 고독이나 뭐 천명관 작가의 고래는 뭐 참 재밌는데 이게 참 읽기가 힘든 분량이 좀 있기도 해서 그쵸?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네. 형식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같이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밝은 밤 이야기를 이렇게 같이 한창 해봤고요. 신작인 만큼 또 그 최은영 작가의 첫 장편이었던 만큼 많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떠셨는지 뭐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까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충분히 읽을 만한 가치는 있다. 또 분명히 또 어떤 재미라는 면에서 그게 장르적인 재미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또 페이지도 상당히 잘 넘어가고 감동적이고 그런 포인트들도 분명히 있었다 싶지 않았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앞으로도 뭐 최은영 작가가 또 다른 장편이나 단편으로 언젠가 찾아오시겠죠. 그런 것들도 같이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밝은 밤 독서 모임을
마치도록 하고 이제 또 다음 책을 우리 선정하도록 가야겠죠, 그죠? 다음 책을 선정하도록 합시다. 아무튼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서모임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수고하셨어요. 락바.